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어, 지금은 새벽 5시 43분이네요.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원래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할 때 고려해야 될 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아니면 채용하지 않고 혼자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한 지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만에 시청자들로부터 시청자, 네, 아무튼 방송 의뢰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 한 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고, 한 분은 전세 사기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 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고요. 그래서 직장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자격증을 효율적으로 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에는 그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셔도, 시청자라니까 이상하네요. 아무튼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전세 사기 관련돼서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고, 저 또한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자마자 제 소개도 없이 전세 사기를 갑자기 얘기하는 게 조금 벙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썼기 때문에 아래를 자꾸 쳐다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자 기사로 확인을 했더니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새는 워낙 이제 정보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곳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걸 부가적으로 얘기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적으로 어제 기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국토부에서 매달 1000건 넘게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2억 미만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청년, 신혼부부, 젊은 층에서, 아니면 이제 취약계층의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강서구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경기 수원시 등 거의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의 6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곳이 인천, 그 다음이 서울, 그 다음이 경기 순이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회사와 집이 가까운 수도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임차보증금의 2억 원 이하가 80%라고 합니다. 그만큼 추측컨대 청년 세대의 임차보증금 사고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현장에서 중개사가 생각했을 때의 중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이제 아파트는 전세가 비율이 보통 지금 현재는 서울 기준에서 한 60% 정도, 매매가 대비 60%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아파트는 워낙에나 선호하는 부동산이기도 하고,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아파트도 역전세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가 성행하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와 달리 주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발생했던 중개사고는 대부분 이 주택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비아파트죠. 다세대, 오피스텔, 그리고 다가구,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주택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사에서 보면 가장 사고가 많았던 그 잠시만요. 네. 가장 사고가 많았던 이제 비아파트 주거용의 종류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오피스텔, 그 다음이 집주인이 한 분이신 경우이죠. 다가구 주택. 근데 집주인이 한 분이지만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그래서 선순위를 좀 고려하셔야 되는 다가구가 맨 뒤편이었습니다. 의외로 집주인이 한 명이면서 선순위 보증금이 없는 다세대에서의 중개사고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다가구 순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세대에서 사고가 나는 건 무자본 갭 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현장에선 동시 진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세를 맞추고 전세가와 동일하게 투자자를 찾는 방식이고요.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게 생기면서 보증보험을 미끼로 해서 안전하다라는 광고와 함께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거의 매매가 수준으로 전세가가 높아졌죠. 동시 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사고가 많았던 비아파트가 다세대였고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저는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역전세에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모든 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오피스텔에서의 전세 사기는 일어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역전세는 가능합니다. 역전세가 났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매매가보다 싸게, 매매가를 싸게 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전세금을 오히려 받으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악의적으로 역전세 물건을 매입하면서 전세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익을 취하면서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의 대부분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축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세는 현재의 시세,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를 말하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를 받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의 경우에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텔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의 가치를 대변하는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는데, 반면에 시세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전세가 날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악의적으로 악용하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전세가가 폭락하면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임대인들이 많이 생겼을 것이다. 실질적으로도 공시지가를 이번 정권에서 많이 내리면서 공시지가 밑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지금 현재 상태의 법적 체계 때문에 전세가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역전세가 발생을 하고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가구인데요. 다가구는 선순위 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게 있죠. 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앞에 선순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신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세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앞선 순위에 융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가 설명해 주는 대로, 그리고 임대인이 설명해 준 대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 법 체계에서는 그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원칙상으로는 계약서를 요구를 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을 요청을 했을 때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모든 임대차 계약서를 다 들고 와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주는 임대인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중개사로서 조금 법적 체계가 강화됐으면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확인입니다. 중개사에게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권리 분석하지 못했을 때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중개사에게 권한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개사를 못 믿는 걸까요? 저희도 사실 중개 사고가 나면 피해를 입습니다. 사실 1억짜리, 2억짜리 지금 거의 대부분 2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중개 수수료가 1억이면 30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개 사고가 나면 저희는 1억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개 사고를 내고 싶을까요? 보통 일반적인 중개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든 사기꾼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 주거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 의식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개사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권한이 적다. 뭐 주저리 너무 불만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융자 선순위와 세입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가구에서 가장 전세 사기 비율이 낮았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사기를 쳐먹으려면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한 분이시고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등치가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서 무갭 전세, 갭 투자, 갭 전세, 그게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세대에서 가장 전세 사고가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왜 다세대에서 가장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이제 전세 사기라기보다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제 투자로서 한 세대, 두 세대 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없는 돈,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건물을 지셨겠죠. 그래도 이제 한 개라도 집을 투자처로서 갖고 싶어 하시는 임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한두 개 정도. TV에 나오는 뭐 3천, 뭐 몇천 세대, 몇백 세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뭐 좀 의도적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보통은 많아야 수십 채, 그리고 그렇고요. 이제 돈 없이 전세를 끼고 이제 매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에서 보증보험이라는 걸 들어주고 있습니다. 임차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보증보험을 안전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안전수단 맞는데요. 이 보증보험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한 이런 동시진행, 무갭투자가 가능해졌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의 전세 사기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요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사기의 타겟이 됐다고 봐야죠. 사기의 타겟이 됐습니다. 보증보험만 들면 안전하다라고 광고 홍보를 하면서, 그리고 감정평가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 그리고 모든 감정평가사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감정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정평가서를 받아옵니다. 그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허그해서 보증보험을 들게끔 해주고요. 임차인분께서는 보증보험을 들면 사실 안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떤 분이 그리고 어떤 놈이 사기를 칠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로서 내 전세금을 지키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방법이겠죠. 근데 사실 이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1시간, 2시간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줄이고요.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왜 전세 사고가 적냐? 현장에서도 봤을 때도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분이 직접 토지를 전체 매입을 한 후에 그 위에다가 본인의 건물을 직접 짓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매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보유를 하기 위해서 수익형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자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경매에 넘어가는 비율로 따지자면 다세대가 가장 높고요. 다가구 단독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적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다면 안전한 주택을 선택하는 안전한 주택 판별법은 뭐가 있을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라 등등의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전세 계약 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방송에서 많이들 얘기하실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마디 정도로 끝낼 수 있습니다. 우선 단독 다가구, 임대인이 한 명인데 호실을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는 월세와 전세의 비율을 확인하셔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월세는 예를 들어 10가구다. 그러면 10가구 중에 월세를 받는 가구 수는 몇 가구인가요? 전세를 받는 가구 수는 몇 가구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 비중이 높으면 그 건물은 안전한 것이겠죠. 모든 호실이 다 전세로 받았다. 그럼 본인의 투자금 없이 전세금으로 그 건물을 버티고 지탱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전세 건물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세다. 전세 비율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6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세 비중이 30%에서 40% 정도가 되면 저는 그 건물은 안전하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선순위와 융자가 앞에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분께서 수익형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임대를 몇 회전 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축보다는 2년차 그리고 4년차의 집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쯤은 그리고 두 번쯤은 임대차를 전체적으로 건물을 1회전, 2회전, 3회전 하셨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2년차, 4년차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안전한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신축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이제 안전에 대한 좀 중요성이 많이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사실 전세라는 것에 대한 돌려주지 못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와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의 그 대출 그리고 대출 규제 정책 때문에 전세의 순환이 좀 많이 위축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고, 단 한 번도 동시에 내려간 적이 있었나요?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 30대의 젊은 MZ세대의 청년층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조차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세와 전세의 비율을 보아라. 월세 비율이 높은 것이 좋지만 전세가 비중이 60%를 넘지 않는 건물이 좋다. 두 번째는 신축보다는 2년차, 4년차 임대를 1회전 이상, 2회전 이상 한 건물이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전세 사기가 발생한 가장 큰 주범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신축에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깨끗하니까 임차인분들은 들어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보증보험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안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무계비던 계비던 간에 임차인분은 전세금만 돌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으므로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다세대는 제가 신축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안전수단이 보증보험밖에는 없습니다. 다세대를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그리고 반드시 임대인을 실제적으로 만나보셔라. 이게 바지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임대인을 내세워서 노숙자, 그리고 심지어 미성년자, 명의를 빌려와서 계약을 하면서 발생한 전세 사기 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는 중개사도 알 수가 없고요. 대리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 지금 법 체계가 너무나 허술한 것이, 그런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관련된 부분이나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법 체계에서는 중개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확인하고 혹여 대리로 나오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체납에 관련된 납세 증명서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거절하는 경우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법이 개편이 됐죠. 왜 꼭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법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법이 이제 개편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4월 달부터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입주일 전까지, 임대 개시일 전까지 이제 임대인의 국세 체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으로 홈택스 그리고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을 한 본인이라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것이 조회했다라는 열람 통보가 임대인에게 통보가 가긴 하지만 어찌됐건 열람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잔금하시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마련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개시일 즉 잔금일 전까지 꼭 반드시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열람만 가능하고요. 뭐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일은 어렵고요. 그리고 지방세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만 가능합니다. 사실 국세의 10% 정도 비율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 체납이 없다면 지방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의 경우에 첫 번째,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임대인을 보고 계약해라. 그리고 세 번째,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라. 계약할 때 중개사한테 요청을 하셔서 국세 지방세 체납,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요새는 보통 임대인분들께 요청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할 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께서 잔금 전에 꼭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세대 같은 경우에 보증보험을 들 수 있으면서 임대사업자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보증보험이 의무가입이죠. 의무가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면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만 보증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들으시거나 만약에 1년만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2년 차에도 임대인께 요청을 하시고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연장해 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만 보증보험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자의 주택에 임차로 들어가신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 기간에 남아있는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이 남았던 두 달이 남았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직전까지는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라면 보증보험을 임차인이 대신해서 들 수 있다. 만약에 혹시나 임대인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절반 이상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개사고 지금 너무나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은 선량하십니다.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겠다고 덤비는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단독 다가구의 경우에는 거의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없고 보통 보유를 하고자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과 선순위 융자금이 건물 매가의 70%를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월세와 전세의 비율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세의 비율이
월세를 받는 비중이 더 높은 건물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임대차를 개시한 지 2년차, 4년차, 연차가 높을수록 안전한 건물이다. 깨끗한 걸 원하시는 대다수의 MZ세대 분들이라면 사실 신축을 들어가기를 원하실 텐데요. 안전한 건물,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면 2년차, 4년차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의 경우에는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년차, 4년차 한 번씩, 두 번씩 임대차를 회전시켜 본 임대인의 주택이 안전하고요. 이제 대부분 신축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신축을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셔라. 그리고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의무가입이나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가입하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자녀 기간에 관계없이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임대인을 반드시 보고 계약을 하셔라. 대리로 계약하시는 거 물론 서류를 확인하면 안전하지만 요새는 워낙에나 다세대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는 꼭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셔라. 보통 요새는 임대인분들께 요청을 하면 대부분 가져오십니다. 저희는 그래서 계약할 때 전부 다 요새는 추가를 하고 있고요. 서류를 첨부 드리고 있고요. 근데 올해 4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국세를 조회 가능하다. 홈택스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는 부분, 전세권 설정을 원하시는 임차인분들이 있는데 전세권 설정보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전세권 설정을 추가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하지 않으면서 전세권 설정만 한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이죠. 전입신고를 본인이 부득이 하지 못할 경우에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도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건물에만 되거든요. 그래서 집합건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의 경우에는 대지권으로 해서 토지 등기가 그 건물 등기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주택에 하면 토지에도 동시에 되는데, 단독 다가구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에도 함께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물의 가액보다는 토지의 가액이 높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전세권 설정을 토지에 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에 들어갈 때는 전세권 설정을 토지에도 함께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세 계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한 큐에 모두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려보자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차곡차곡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채용 시에 고려해야 할 점,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은지, 과연 직원이 없이 혼자 일을 하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직원을 채용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오늘이 아니군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